카카오톡으로 보시면 이제 핸드폰 보시다가 이제 졸 수 있어요. 동영상은 보면 좀 졸리죠. 그래서 졸려요. 단점이 이제 졸리는 거고, 장점은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원래 이 동영상 컴퓨터로 보거나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잠깐 보다가 눈 뜨고 있었는데 금방 잠깐 눈 감았다 눈 딱 뜨고 침 한번 슉 닦으면 1시간 지나가죠. 그죠? 분명히 내가 눈 뜨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자, 여기 이제 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잠깐 눈 감았다 침 한번 싹 닦고 눈 뜨니까 셧다운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거 3번 하면 3시간 지나가죠.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죠? 장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거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뭐라고요? 유상으로 간다겠죠? 그러니까 유상 이전이 아닌 거. 그죠? 유상 이전이 아닌 거 그랬죠? 그러면 자, 그럼 유상이니까 여기 보세요. 유상 이전이 아닌 거. 그럼 대가가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교재 보시면 323페이지 거기 3번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무상 이전은 양도 아니겠죠. 왜? 당연히 유상이 아니니까. 그죠? 그랬고 환지 처분 및 보리 중단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 보시면 환지 처분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 환지 처분,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서 끝나면 원래 내가 논밭 전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공사 끝나게 되면 지목이 다 뭘로 바뀌어요? 대로 바뀌죠. 그럼 환지 처분의 뜻은 뭐다?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전답을 가지고 있다, 논밭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공사 끝나서 지목이 전부 다 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바꿔받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뭘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 땅인데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행위. 이거를 뭐라고 한다? 대가 없죠. 그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도시개발사 환지를 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환지 받을 때 보통 몇 평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으면 50평이고 아니면 40평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50평을 받았다. 그럼 내 땅이 원래 100평인데 50평만 받았죠? 그럼 내 땅 나머지 50평은 어디 갔을까요? 그죠? 나머지 50평은 어디로 갔다? 도로 부지 넓힐 때 들어가고요. 녹지 공간 설치에 들어가고요.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뭣도 줘야 돼요? 공사비도 줘야 돼요. 공사비. 그죠? 왜? 공사비를 사업시행자가 대신 공사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공사비를 뭘로 줘? 돈이 없으니까 땅으로 준다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겠어요? 취비지, 그렇죠. 취비지. 이런 식으로 충당되는 것 자체도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대가 없이,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거를 팔면 양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환지 처분해 주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 받은 땅을 팔게 되면 이렇게 매각하면 그때는 양도로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 모두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본대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죠. 왜? 시험은 같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으로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잖아 해가지고 얘는 양도가 아니야 이렇게 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및 보리로 충당되면 양도가 아니다. 왜? 대가가 없으니까 양도가 아닌데 그걸 처분하면 양도로 본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환 나오죠. 교환. 자, 아까 교환은 양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왜 양도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네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이라고 했죠.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경계선 변경 때문에 토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서 교환했는데 너한테 세금을 내라. 그럼 안 된다겠죠? 자, 그래서 양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최근 시험에도 이게 나왔고요. 요게 은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네들이 양도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근데 그 중에 정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는 자, 제목을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양도를 한 거예요. 그냥 양도했대잖아요. 근데 얘는 양도죠. 근데 왜 했다는 거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담보 목적으로 했대잖아. 그죠? 이걸 해석하면 돼요. 양도했다는데 제목이 양도인데 담보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 무슨 뜻이다? 이건 처음부터 팔겠다는 의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친구가 돈을 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야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줘. 내년 내내 꼭 갚을게. 친구가 뭐라 그래요? 친구야 나는 네가 1년 안에 100년이 있어도 기다릴 수가 있어. 근데 안 돼. 왜 안 돼?
너 알지?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그쵸? 성격 거칠하죠.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나한테 담보를 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집에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 양도 받죠. 그런데 왜 했다고요? 제가 지금 친구한테 등기 넘겨주면서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죠? 뭘 한 거예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애초에 팔겠다는 의도가 없는 거지,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이걸 양도로 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도 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건이 있겠죠. 만약에 그냥 무조건 양도 담보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 둘이 짜고 매매 당사자가 짜고 치면 세금을 누가 내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 원금 얼마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뭐 한다 이런 그 계약 조건을 달아가지고 특이하게 넣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물어보진 않죠.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이게 뭐예요? 제가 1년 후에 빚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기는 이미 넘어가 있죠? 그럼 그 등기 넘어간 부동산으로 빚을 갚아버리면 그 순간 대물변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럼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뭘 해버리면요? 변제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그럼 양도담보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 구분해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최근에도 얘가 정답으로 언급이 되었었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공동소유했던 물건을 어떻게 한대요? 분할한대요. 분할. 말 그대로 분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 공동 명의였던 걸 각자 명의로 분할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이겁니다. 지분 변동 없이. 그러니까 원래 지분대로 나눠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분, 내 거 원래 있던 지분을 찾아오는 건데 거기다가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뭘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 걸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분 변동 없이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갑을이 땅을 5대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명의로. 그죠? 이걸 분할하는 거야. 갑을 5대5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뭐예요? 원래가 5대5였는데 지분 나누면서 원래 지분대로 얼마로? 5대5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원래 내 지분 내가 찾아온 거잖아. 그럼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물론 그럼 이 말 뜻은 여기서 만약에 분할하면서 지분 변동이 생기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6대4로 분할했다. 원래 5대5인데 6대4야. 그러면 을이 감소됐죠? 1이 넘어갔잖아요. 대가 받았다? 그럼 양도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 않은 이상 뭐가 나오냐? 지분 변동 없이 나오면 뭐다? 양도가 아니다. 근데 분할하건 또 뭐래요? 재분할하건 그런 거죠. 재분할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할한 거죠. 갑을 5대5. 그죠? 했다가 이걸 다시 갑을 해서 25%씩 이렇게 25%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원래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도 갑 50%, 을 50% 여전히 지분은 5대5잖아요. 그럼 전체 지분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원래 지분대로 가는 거니까 걔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지분 변동 없이 요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대가가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게 초점입니다. 최대. 그죠? 그랬고. 그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위자료. 아까 말했죠. 위자료 같은 걸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라겠죠. 그런데 뭘 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로 하게 되면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분할 청구란 말이 나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전할 때 그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따지고 원인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매매 원인 무효소연. 무효소연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이건 뭐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등기가 넘어갔는데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9년에 사가지고요. 2020년 1월 달에 팔았어요. 근데 한쪽에서 둘 중에 누군가가 이 매매는 원인 무효라고 법원에다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 판결이 그래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 났어요. 2020년 8월 달에 만약 무효 판결 났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이 계약 자체가 뭐가 된 거요? 무효가 됐다는 얘기죠. 이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래요. 원인 무효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법적으로 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던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등기가 을 앞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로 됐으니까 다시 얘한테 돌려줘야 되죠. 이걸 뭐 한다 그래요?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 자, 그럼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그런다고요? 이 계약 자체가 뭐라고요? 법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얘기죠. 계약 자체가 없던 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환원하는 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아니다. 그럼 얘가 나중에 이걸 팔았어요. 2022년도에 다시 팔았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토지라고 가정을 하면 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까요? 얘가요 99년에 사가지고 2020년도에 팔았다가 다시 8월 달에 원인 무효로 환원돼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걸 갑이 다시 2022년에 팔면 얘는 이날이 양도일이죠. 그럼 얘는 취득일을 언제로 볼까요? 좀 이따 취득시 배울 건데 언제야? 이날이죠. 1999년. 왜? 이건 아예 없었던 걸로 본다고 했으니까 환원됐으니까 이때 다시 취득해서 파는 걸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를 당초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대가 없이 법적으로 원인 무효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거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하나하나 얘는 왜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 문제를 안 틀려요. 쉽게 풀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죠? 막 외우면 말씀 드렸죠? 헷갈린다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323페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번 환지 처분 또는 보리주 중단 그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죠. 환지 처분이 무슨 뜻이냐, 보리 중단이 뭐냐 그걸 설명했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공법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환지 처분이 그런 뜻이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공법에서 배우시면 훨씬 이해가 더 빠르겠죠. 도시개발법 배우시면.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환지 처분은 원래 대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리 충당은 양도가 아닌데 걔네들을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그래서 간단한 건 오른쪽 참고에 보리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매각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24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걔는 뭐다?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밑에 양가로 3번 양도담보 그랬죠.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걔도 왼쪽에 참고에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양도담보로 제공하면 양도가 아니야. 왜요? 처음부터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빚 갚고 도로 내가 찾아오겠다는 거지 너한테 완전 팔아버리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채무 불이행으로 하게 되면 양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얘기가 오른쪽 325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돼요. 32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요건에 위배하거나 그 요건이 위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건 위배가 뭐냐면 그 니은번에 보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한다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등기를 넘겨줬잖아요. 친구한테. 그러면 등기는 넘겨줬는데요. 그 집에서는 여전히 제가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만 넘겨주고 채무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주권이에요. 만약에 제가 아직 계약기간 그러니까 1년 후에 빚을 갖고 돌려받기로 했는데 한 6개월쯤 있다가 제가 집을 비워줬어요. 친구한테. 그러면 그 순간은 계약을 위반한 거죠. 요건 위배죠. 왜? 채무자가 사용수익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 순간 양도로 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뒤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시고. 양가로 4번에 공유물의 단순 분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그럼 얘는 뭐예요? 지분별로잖아. 소유 지분별로니까 자기 지분대로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다. 결론은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다? 지분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탁은 5번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뒷장에 신탁 해지 있죠. 자, 이건 읽을 필요 없고요. 무조건 뭐가 들어가면 신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얘는 원래 그 신탁의 의미 자체가 대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걔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326페이지 양가로 7번에 소유권 환원이라고 돼 있죠. 소유권 환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하는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적으로 그 계약체가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되었으니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 2번은 뭐냐면 다만 원인 무효 등의 사유가 아닌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는 이를 또 다른 양도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불이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죠? 등기 넘어가서 팔았어요. 그리고 끝났어. 근데요 2달쯤 있다가요 다시 만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야 갑 내가 지난번에 2달 전에 너한테 집 샀잖아. 그 다시 너한테 팔면 안 될까? 근데 갑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해가지고 얘가 다시 얘한테 팔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갑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집을 2달 전에 샀는데 사가지고 등기를 쳤는데 그 다시 가가지고 그 매도자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산 거 있잖아 그냥 다시 너한테 팔게 해서 다시 돌려줄 수 있나요? 둘이 다시 매매할 수 있나요? 안 돼요? 한번 그 사람하고 매매하면 다시는 그 걔하고 매매하면 안 돼? 상관없죠. 그죠? 산 걸 둘이 협의만 하면 또 다시 넘길 수 있죠.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사고 팔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하지만 이렇게 해서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 원래 매매 당사자끼리. 그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는 양도지. 그죠? 왜? 이거는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계속 등기를 넘기는 그 같은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취득양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같은 환원이 뭐느냐? 얘는 법으로 그 계약 자체가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돼가지고 환원되는 거니까 걔는 양도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근데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해제를 해서 다시 환원하는 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외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 326페이지 거기 밑에 예제 문제 하나 잠깐 보시면 28회 기출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3번이 정답이었거든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렇죠? 그거 정답이잖아요. 안 어려워요 문제 생각보다. 이거는 나오면 땡큐예요. 크게 문제 없는 한은 뭐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 여부는 유상 여부를 가지고 자꾸 연습하셔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잡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자, 양도세는요. 팔면 내는 거죠. 팔면. 근데 아무거나 팔면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팔았을 때만 양도세를 낸다. 우리 법의 모든 세목은 뭘 샀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지를 정해준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취득세 할 때도 말씀드렸죠. TV를 아무리 비싼 걸 사더라도 최근에 제가 뉴스 보니까 삼성에서 TV가 1억 7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1억 7천만 원짜리. 110인치? 110인치래요. TV가 110인치인데 근데 뭐 그게 나눠가지고 4개를 분할돼가지고 화면을 분할할 수 있고 각각 다른 거 볼 수 있다 해서 근데 뭐 1억 7천이래요. 1억 7천. 어우 살벌하죠. LG에는 뭐 그게 4억짜리가 있는데 그건 TV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화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데 그 LED 디스플레이인데 그건 4억? 4억이라나 뭐라나 어쨌든 그죠? 살벌하죠. 그 TV가 1억 7천이래. 취득세 안 낸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고 그죠? 왜요? 대상이
정해져 있다. 그럼 양도세 대상도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목에 과세 대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다?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부동산. 토지 건물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부동산은 아니죠. 그죠? 제목대로 가면 돼요. 부동산은 아니고 권리인데 이 권리를 팔 때도 양도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죠. 자,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권리 보시면 처음에 뭐 있어요? 남의 부동산,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양도하면 얘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상권은 아시겠나 모르겠지만 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내 게 아니라 남의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설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또 있습니다. 뭐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도 뭐예요? 전세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타인의 집에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 전세권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죠. 내 건 아니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임차권은 이게 중요합니다. 임차권은 뭐가 들어간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게 중요하죠. 양도세 과세 대상 문제가 처음에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제 기억으로 26회 때, 28회 때 막 해가지고 그 전에는 한 2년 간격으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한동안. 그러면 그때 정답으로 나오는 게 딱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임차권은요, 우리가 양도세 등기와 관계 있다 없다? 아까 말했죠. 개인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양도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팔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등기를 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임차권은요, 우리가 민법에서 물권, 채권 따질 때 얘는 물권이에요. 물권. 아니, 채권. 죄송합니다. 채권. 자, 채권은요, 물권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권리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팔았는데 파는 건 좋은데 산 사람이 이 임차권을 가지고 물권에 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등기래, 등기.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것 중에 뭐 최근이라도 몇 년 전이지만 2번 연속 나올 때 2년 간격으로 연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정답이 2번 다 얘가 정답이었어요. 임차권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뭐라고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얘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부동산 임차권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만 등기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함으로써 채권인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물권화 시킨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얘가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죠? 등기된 부동산. 그럼 얘네들은 셋 다 뭐예요? 내 건 아니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지금은 권리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야, 너 이거 지금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걸 팔았을 때도 양도세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 권리가 있겠죠. 자, 그걸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있대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그 권리를 보고 얘가 뭐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양도세 대상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얘가 이 권리를 보고 여러분은 뭘 판단하셔야 돼?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걸 거의 잘 내진 않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내면
지문의 A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럼 쟤 때문에 또 틀릴 수 있겠죠. 오해하시면.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마시고 뭘 기억하시라고?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분양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양도세 대상이잖아요. 왜? 부동산 양도면 양도세 내셔야 되잖아. 그죠? 자, 분양권 양도면. 그럼 분양권은 지금 뭐예요? 권리잖아요.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왜 양도세 대상인 거예요? 그죠? 얘가 바로 뭐에 들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우리가 분양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잔금 치고 나면 아파트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뭐다?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 권리를 팔았을 때도 뭘 내라?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입주권, 아파트 당첨권 이런 거, 분양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걸 안 외워도 되는 거죠.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상환 채권. 그죠? 자,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이걸 외우시면 마시고 또 얘도 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채권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해석해 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있죠? 그죠? 자, 왜요? 이 말뜻이 뭐예요?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뭘로? 토지로 뭘 해주겠대? 상환해주겠대. 상환이 뭐예요? 바꿔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지금은 채권이지만 나중에 이거 갖고 있으면 토지로 바꿔주겠다. 우리 왜 그 도시개발법 같은 거 배우시면 도시개발 사업 한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같은 거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나중에 왜 부재지주 아시죠? 부재지주. 그러니까 부재지가 그 땅 주인이 거의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딴 동네 사람이 그 땅을 사놓고 나중에 개발되면 보상금 받아가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줘? 네가 여기다 땅을 샀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너 돈으로 받지 말고 채권으로 받아. 그래서 토지 그 채권은 왜 채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채권 주고 돈으로 안 주고 뭘 줘? 채권을 주고 나서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뭘로 줘? 토지로 바꿔주는 거. 그런 걸 토지상환 채권 그래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로 바꿔주겠다잖아. 그럼 뭘 취득할 수 있어? 미래의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네요. 그럼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 채권이죠? 자, 그럼 얘는 양도소득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얘는 또 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채권, 국민주택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져봐야죠. 자, 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주택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국민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국민주택 채권 우리가 많이 삽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채권 중에 가장 많이 사고 파는 게 이거거든요. 그나마. 근데 없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왜 없어요? 팔아버리잖아요. 사자마자 환매하잖아. 우리 왜 언제 사요? 부동산 사고 팔 때, 거래할 때, 사고 팔 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채권, 우리 채권 산다고 하잖아요. 채권. 그죠? 그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 국민주택 채권. 그죠?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채권은 뭐예요? 등기 같은 거 할 때, 이전 등기 같은 거 할 때, 매매 같은 거 할 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사가지고 바로 환매해버리잖아요. 그럼 저걸 사면 어떻게 돼? 국민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 만기 되면 원금에 이자 붙여 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걸 팔아가지고 국민주택 기금을 마련해서 얘네들이 국민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용도로 그 기금 마련 목적이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국민주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구구절을 설명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외우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이걸 보면 읽어봤을 때 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얘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하면 간다는 걸 갖다가 막 외우지 말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권리는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영업권이 나옵니다. 그죠? 영업권은 그냥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권리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단어는 그렇죠. 노란 거 돼 있죠? 함께. 얘가 중요합니다. 요 함께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그러니까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이걸 단독으로 팔면 안 되고 얘네들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팔았을 때만 뭐가 된다?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식당을 하면서 본인 명의의 건물에서 식당을 하다가 그 식당도 넘기고 건물도 같이 팔면서 식당도 권리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같이 팔면서 권리금 받은 거죠. 그럼 그 권리금 받은 것도 영업권 인정해가지고 걔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타인의 부동산에 남의 건물에 내가 세 들어서 식당을 하다가 그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죠.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대해서. 그죠? 그때는 부동산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만 단독으로 양도한 거죠. 영업권만. 그런 경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시험에요. 그동안에 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시험에 출제됐을 때 거의 정답이 한 80%, 90% 이상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임차권 아니면 영업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차권 그러면 등기된, 그리고 뭐요? 영업권 그러면 함께가 중요하다. 함께. 영어로 투게더. 여러분 투게더 아시죠? 투게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아이스크림. 그죠? 아이스크림이 투게더. 그 이름이 왜 투게더예요? 같이 먹으라고 이름을 투게더. 그 양도 많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먹어? 혼자 먹죠. 혼자. 그것도 그냥 먹으려니까 거기 주는 이게 플라스틱 숟가락은 짜증나니까 어려워. 밥 숟가락으로 막 같이 먹으라는 혼자 먹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이 쪄. 죽겠어. 이런 얘기 하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혼자도 이름 대놓고 한 끼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혼자 먹으니까 살이 안 쪄? 당이 찌는 거지. 그래서 한 끼가 중요합니다. 단독은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골프 회원권, 각종 회원권을 말합니다.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팔 때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골프 회원권 같은 건 따로 거래소가 있습니다. 걔네들만 거래하는 거. 골프 회원권 등만 따로 거래한 그 거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는 부의 상징이었죠. 골프 회원권이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골프장이 워낙 많지만 10년, 20년 전 이때 되면 골프장이 별로 없었죠. 그래가지고 옛날 남서울 시시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회원권이 20억도 넘어가. 그 당시에 20억 넘어가 그랬어요. 완전 부의 상징이었죠. 근데 지금은 워낙 골프장이 많아가지고 전국에. 그죠? 그래서 회원권. 그래도 아직까지도 얘는 부의 상징이라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골프로 치러 많이 다니긴 하지만 많이 대중화됐지만 회원권 가지고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또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각종 회원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이축권이라는 게 이축권. 자, 요것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올해 시험에 이 과세 대상이 언급이 되면 정답이 될 확률이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임차권 등기된, 그리고 영업권 함께, 그리고 이축권도 함께 이렇게 돼요. 그죠? 얘도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축권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를 말합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없죠. 왜? 개발 제한이니까. 그죠? 근데 누구는 가능하다? 기존의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집을 가지고. 그분들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옮겨 지을 수 있어요. 왜? 거기가 수용이 됐다든가 침수가 됐다든가 이러면 다른 데로 옮겨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옮길 수 있어요. 이축권이 뭐야? 그걸 옮겨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이축권을 팔게 되면 얘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뭐랑 같이? 토지 건물과 얘도 같이 팔았을 때.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나요? 이축권만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면 그러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요 2019년도까지 작년까지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 2020년도부터 양도세 대상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올해 시험에 출제가 안 됐죠. 왜? 대상 자체를 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시험에 얘가 출제가 된다 치면 여기 임차권, 영업권, 그리고 이축권 함께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도 대상이 되고 파생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개를. 이게 뭐냐면
우리 양도세 대상이 이렇게 쭉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상권 쭉 돼 있죠. 그 중에 이 대상, 지금 보면 부동산 따로 돼 있죠? 그럼 부동산을 같이 돼 있는데 따로 오면 6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3개의 그룹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도세에서 양도세 어떤 세법 규정을 적용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각각 따로따로 적용합니다. 규정을. 근데 파생상품은 선물 옵션이라 중개사하고 관련 없죠. 그러니까 저건 시험에 나올 일이 없겠죠. 대상. 그리고 파생은 거의 시험 볼 때 지문에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뭐 기본공제할 때 빼고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인데 자 1번이 뭐라고 되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토건부기 그리고 주식. 그럼 결론적으로 이 3번을 제껴버리면 이 대상은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때 2개의 그룹인데 누구만 따로다? 주식만 따로예요. 그죠? 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주식만 따로 걔네하고 별개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그런 거 배워요. 뭐 취득 시기 의제. 그러니까 이날 취득 안 했는데 취득항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규정을 적용할 때 요 토건부기가 똑같고 주식이 달라요. 자, 나중에 뒤에 가면 기본공제를 배워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할 때 그 기본공제 할 때도 이 1번 4개 묶어서 1년 4개 합해서 한꺼번에 연 250, 주식 따로 연 250도 이렇게 가요. 뒤에 가면 예정신고라는 걸 배워요. 그 예정신고 기한이 있거든요. 그 예정신고 기한도 요 4개. 토건부기 4개 같이 가고 주식은 따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은 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주식은 항상 별개다. 그럼 주식을 뺀 나머지는 같이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요. 한번 이런 거 있죠. 문제가 가장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동일 연도에 같은 연도에 뭘 팔았어? 토지와 주식을 팔았답니다. 그럼 뭐라고요?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팔았대. 같은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팔았대. 그럼 이때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 결손금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통산한다. 이렇게 통산한다. 통산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요? 올해 여러분이 토지도 팔고 주식도 팔았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는 차익 나고 하나는 차손이 났어요. 이걸 2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안 돼. 왜요? 토지와 주식은 그룹이 달라요. 근데 얘랑 합해서 뭘 한대. 이런 건 무조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이 많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동일 연도에 양도했대. 그러면 얘는 둘이 통산한다, 안 한다? 한다. 올해 시험에 이게 비슷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를 주식 아닌 건 다 같이 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별개다. 그런 거죠. 그럼 예를 보세요. 토지와 분양권을 양도했대요. 분양권을 양도했어. 같은 연도에. 그럼 얘네들은 결손금 통산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이제 약간 헤맬 수 있는 게 토지와 분양권을 같이 팔았어? 얘네 통산 되나? 좀 고민되죠. 신경 쓸 게 없는 게 그럼 분양권이 뭔지를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얘 주식은 아니잖아. 그죠? 주식은 아니잖아. 그럼 주식 아닌 애들은 같이 간다니까. 그죠? 같이 가는. 그러니까 분양권을 양도했대. 예정신고기에는 언제니? 그러면 똑같다니까 얘네들하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주식은 따로 가고 나머지 4개는 그러니까 파생은 제끼고요. 나머지는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에 들어가는 거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임차권은 등기된, 그 다음에 영업권도 함께, 이주권도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셔라.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교재 보시면 327페이지. 그 327페이지 그 밑에 박스 있죠. 박스 표.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토지 건물 나와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줄에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뭐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등기된이 중요하죠. 등기된. 그죠? 걔가 이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얘가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마지막 줄에 여기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럼 여러분이 계약금 지급해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금 지급했죠.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서 걔를 양도한대요. 그럼 얘도 뭐예요?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나중에 중도금 치고 잔금 치면 뭘 할 수 있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세 대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거기다 대고 건물이 완성돼 이게 딸린 투지 시공 권리 지방자치단체 뭐가 하는 무슨 채권 이렇게 외우면 이게 그렇다고 시험에 엄청 많이 이 지문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도 아닌데 그걸 하나씩 해야 한다 외운다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죠? 우리 또 머릿속 용량도 지금 기억장치 딸리는데 거기다가 쓸데없는 걸 자꾸 외울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걸 외우지 말고 이해해서 나온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제목만 보시면 되고요. 기타 자산은 그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개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권 나왔네. 영어권.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쵸.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죠? 함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그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랬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골프 회원권, 각종 회원권도 뭐다? 양도세 대상에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과점주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과다 이거 있죠? 그건 비지 마세요. 그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했죠? 이축권. 이축권도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함께가 있죠. 함께. 그게 중요하다 했잖아.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그래야 됩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거기서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그리고 마지막 것만 잘 보시면 되고 파생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넘기시면 327, 28, 29, 30 그래가지고 막 쭉 설명돼 있잖아요. 기본서 내용에. 그걸 여러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1월달 강의할 때 이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 없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박스 표 있죠. 그거 보고 구분 정도 하시면 되고 일단은 큰 제목으로 뭐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세부적으로는 일단 임차권하고 영업권하고 이축권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상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양도 파는 거죠. 취득 산 거죠. 그럼 이는 뭐예요? 언제 팔고 언제 샀니? 그 얘기입니다. 따지는 거 많죠. 우리 취득세 할 때도 지네들이 도와준 것도 없는데 내가 돈 주고 샀더니 너 이거 언제 샀니? 얘가 취득 시기 물어봤잖아요. 근데 양도 이제 팔라니까 뭐예요? 짜증나서 팔라니까 또 너 이거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니? 또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얘는요. 양도세는 뭐가 중요하다?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 그죠? 보유기간은요. 어떻게 따져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요. 이 보유기간이 어디서 중요하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비과세죠. 그럼 비과세 받으시려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보유 못하면 거기서 하루만 부족해도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죠? 세율도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좀씩 다르죠. 1년 미만일 때와 1년 이상일 때 그러면 하루 차이로 1년 딱 채울 수도 있고 하루만 부족해도 1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세율이 10% 이상 차이 나요. 10%. 예를 들면 1년 미만 보유했어? 그럼 기본 부동산이 50%거든요. 양도세가. 근데 1년에서 딱 1년 채우면 40%예요. 그럼 하루 차이로 극단적으로 얼마가 차이 날 수 있어? 10% 세율이 차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양도세 과표가 1억이라고 치면 10%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루 차이로 세금이 1,000만 원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보유기간이 엄청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 장기 보유니까 보유기간 따지거든요. 그럼 걔를 또 뭐 3년 이상 보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는 이 보유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어디까지 양도일까지 따지니까 얘는 언제 취득하고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으로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날을 취득일로 보고 이런 경우는 이날을 양도일로 볼 테니까 이때부터 요때까지 보유기간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세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요 취득일이
이름이 취득식이잖아요. 그럼 우리 혹시 그 취득세도 뭐가 있어요? 취득시가 있습니다. 그죠? 취득세도. 그죠? 근데 이 양도세 취득시기와 이 양도세 취득시기와 취득세 취득시기는 서로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취득세 취득시 배웠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양도세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일을 취득세를 배운 그날을 취득일로 봐서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취득세는요 이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얘는 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때문에 취득일을 따지는 거고, 양도세 나중에 팔았을 때 얘네 보유기간 따질 때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죠. 근데 얘가 이 취득세와 양도세 취득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근본적으로는 달라. 같은 것도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상속 같은 경우는 다 언제예요? 돌아가신 날이죠. 왜? 상속을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은 돌아가신 날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증여를 예를 들면 증여는 취득세는 취득세는 계약일이 취득일이거든요. 그럼 걔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근데 양도세는 보유기간 따질 때 증여 받은 날이에요. 틀리죠. 그래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얘는 보유기간 때문에 언제 사고 언제 파는 일을 따진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가장 기본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 가장 기본이 매매잖아요. 매매.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았어. 매매로. 그러면 이 매매를 팔았을 때 언제를 양도일로 볼까요? 여러분 그냥 아파트 팔았다 쳐봐요. 그러면 언제가 양도일일까요? 잔금 날짜죠. 그죠? 잔금. 근데 잔금일이 두 개잖아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있고 실제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언제를 양도일로 보느냐? 얘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금청산일이라 합니다. 대금청산일. 그러니까 대금청산일의 의미는 뭐다? 실제 잔금 지급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계약서상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가 5월 25일 날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5월 25일에 돈을 주겠다고 상대방이 서로 거래하면서 매매 계약을 쓴 거죠.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요. 이날 돈을 주고 받죠. 그죠? 계약서에서는 잔금 날짜에 만나가지고 잔금 받고 등기소를 넘겨주고 동시행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이라고 실제 잔금 지급일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일치하니까 그럼 둘이 따질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얘가 5월 23일 날 돈을 줬어요. 실제로.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은 25일인데 얘가 잔금을 23일 날 잔금이 실제 돈이 주고받은 거죠. 그러면 양도일이 언제다? 이날이다. 실제 잔금 지급이라 계약서 관계없다 했죠.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27일 날 돈을 줬다.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7일이 양도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돈 준 날을 양도일로 본다. 이 말은 그럼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라고 치면, 왜냐면 등기가 돼버리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등기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말씀드렸죠. 이걸 따질 때 만약에 지문상에 등기가 같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얘하고 등기신 날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등기가 안 된 상태면, 만약에 여러분 계약서 이날 썼어요. 잔금 날짜가 5월 25일이에요. 이날 잔금을 줘버리면 이날이 양도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날을 따져봤더니 급하게 파느냐고 했더니 전날 돈을 줘버리면 양도일까지 따지면 보유기간이 1년에서 이틀이 부족해. 그러면 여기까지 따져버리면 잔금주 이날이 양도일이니까 여기서 1년에서 이틀이 부족하면 세율이 50%잖아. 1년 미만이니까 부동산이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니까 매매 당사자가 협의를 좀 하면 잔금을 늦출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돈을 27일 날 주는 거죠. 그럼 이날이 뭐가 돼요? 양도일이 될 수 있죠. 그럼 이틀 늘어났네요. 보유기간이. 그죠? 그러면 얘는 1년을 채울 수가 있죠. 그러면 세율이 바뀌죠. 1년 채웠으니까 세율이 40%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이유가 매매 당사자가 협의만 하면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니까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런데요, 등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등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왜? 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26일을 등기했어요. 그죠? 실제로 27일이었어요. 그럼 언제를 양도일로 봅니까? 등기신 날이잖아요. 왜? 항상 뭐라 했어요? 둘 중 빠른 날 그런다 했잖아.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 얘는 뭘로 가니까 실제 잔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청산일인데 대금청산일은 뭘 말한다?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한다. 근데 만약에 이 실제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다. 확실치 않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등기신날.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뭐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언제요? 당연히 등기신날로 가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 원칙적인 얘기다. 해서 교재는 거기 335페이지 설명되어 있고 뒷장 넘기시면 336페이지에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 원칙 대금청산일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일. 그 넓혀보기 보시면 밑에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러죠? 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 그러니까 계약서의 잔금 날짜보다 먼저 돈을 받거나 늦게 받았다는 얘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빠르거나 늦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계약상 잔금 날짜와 실제 잔금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뭘로 간다고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거기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결론은 뭐다? 얘는 뭐랑 관계없다. 계약사상의 잔금 지급일 관계없이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랬고. 양가로 2번 예외 나오죠? 등기 접수일. 그래서 1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대. 그럼 언제야? 등기신 날이죠. 그리고 대금 청산절에 거기 있죠.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절에 등기했대. 그럼 등기가 빠르니까 언제야? 등기친 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예외로 뭐가 있다? 이렇게 드시면 등기신 날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있죠? 장기할부주권 여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